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올해 국내 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추진합니다. 이번 개편안의 특징은 배터리의 성능과 재활용성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 적용하는 건데요. 지난해 미국에 이어 올해는 중국의 배터리 재활용이 어렵다는 점을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소비자들은 해외 국가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요즘 일부 국내 업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반응인데요. 환경부는 싸고 효율 좋은 차를 위함이라 선을 그었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손지민입니다. 개편안에 두고 친환경차의 대표주자인 전기차 전환에 제동이 걸렸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기자의 눈에서 개편 내용과 전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월 12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매일신문 정우태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 발표를 두고 시장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언급을 했는데요. 작년 초까지는 전기차 전환에 탄력을 받았다. 이런 좀 긍정적인 뉴스가 많았던 걸로 기억이 드는데 전기차 보급이 늦춰지는 원인은 뭔가요? 네,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는 건 단연 높은 가격이 아닐까 합니다. 그동안 전기차는 고급형 차량이 주류를 이뤘는데요. 첨단 기술력을 더해 주행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주력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었던 건 보조금 정책 덕분이었습니다. 초창기 보급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각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왔는데요. 하지만 점차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가격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 전기차가 비싸서 많이 망설였던 분들은 보조금 덕에 좀 저렴하게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었는데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네,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를 독려하던 보조금 지원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야 내연 기관차와 비슷한 가격에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힘들어진 건데요. 전기차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중국은 지난해 보조금을 아예 폐지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은 보조금 지급 기준을 재설정하고 오는 2025년부터 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른바 IRA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아예 폐지한 국가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사정도 막지 않을 것 같은데 지원 상황은 어떤가요? 네, 매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예산 자체는 크게 줄어들지 않지만 차량 구매 시 보조금 상한선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관련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한 2016년 당시 전기차 한 대당 구매 보조금은 국비, 지방비를 더해 1,400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매년 줄어들어 올해는 650만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급 대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상한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건데요. 대구시도 올해 78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기차 6천여 대를 보급할 계획인데요. 지난해 연말 기준 대구 지역 내 친환경차는 총 4만 1,052대로 점차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 65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일정한 조건을 맞춰줘야 이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 정부는 배터리에 초점을 맞춰 보조금 기준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에 따라 보조금을 다르게 주는 건데요. 이때 배터리에서 회수할 수 있는 자원 가치를 따져 최대 40%까지 성능 보조금을 깎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배터리 성능이 좋고 폐기 후 재활용할 때 활용 가치가 높은 친환경적인 제품에 보조금을 더 많이 준다는 건데요. 배터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 차이가 나는 만큼 소비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근데 친환경적인 제품이 더 비쌀 것 같거든요. 진짜 네.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품목이 자동차입니다. 이런 자동차 보조금 지원 정책을 내놓은 배경도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우리 정부도 한국산 배터리, 국산 전기차를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분류하면
성능이 우수하지만 가격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삼원계 배터리가 있고 효율은 낮지만 저렴한 LFP 배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삼원계는 한국 기업이 앞서 있고 점유율도 높은 반면 중국 기업은 LFP 제품 양산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정 브랜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사실상 한국 기업에게 유리한 규정을 수립했다고 보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네. 우리 배터리 기업이나 완성차 브랜드가 유리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찬반 논란이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미 전기차 시장 둔화가 뚜렷해졌는데 이렇게 복잡한 규정을 설정하면 소비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야 하는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면 미국의 IRA, 유럽의 핵심 자원법 등 이미 세계 각국이 자국에 유리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정부의 대응도 필요하다는 찬성 여론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 지원금 제도도 이제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결국엔 소비자들의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이 보조금이 중요한 건 가격 때문이다라고 앞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럼 제조사 차원에서 좀 가격을 낮추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전기차 분야에서 선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T사 CEO 일론 머스크는 2006년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런 목표를 수립했다고 합니다. 먼저 고가의 스포츠카를 만들고 이후 중고가 세단을 제작한다. 여기서 창출된 이윤으로 저가 대량 생산 모델을 발매한다는 건데요. 네. 놀랍게도 이런 마스터 플랜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걸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른바 반값 전기차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제조사에서 원가를 확 낮춘 보급형 모델을 앞다퉈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T사의 반값 전기차 실제로 출시가 돼서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단계적으로 자동차 분야의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는 목표를 잡은 건데 실제 또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전기차 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판매량이 실제로 많이 줄었나요? 네. 수요 둔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만 놓고 보면 전기차 시장은 3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네.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 업체 S&E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된 전기차 총 대수는 1,406만 1천 대로 이는 전년 대비 33.4%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만 하반기 들어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중 저가 모델 출시 효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핵심 부품 배터리 산업 현황은 어떤가요? 네, 지난해 화랑을 맞았던 배터리 업계도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 4분기 배터리 3사 매출액이 급감했고 양극재 공급 기업도 실적이 부진한 상황인데요. 중저가 모델이 늘면서 한국 배터리 수요가 감소한 데다 원료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 배터리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았는데 위기가 지속되는 건가요? 네, 대구 경북에는 양극재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어 지난해 상반기까지 지역 수출을 견인하며 경제 활성화의 기여도가 높았는데요. 4분기 들어서 수출액도 눈에 띄게 줄고 위기론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주력하며 내실을 다지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미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로 차세대 배터리 소재 개발에 성공하면 더 큰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반기 들어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더 큰 도약 저도 역시 바라는 바인데요. 향후 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 에너지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이 됐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도 에너지 전환의 한 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연기관이 아닌 친환경차로 방향을 설정하고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 행렬에 동참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관련 산업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신산업이 보편화되기 전에 일시적인 침체기를 겪는 것을 캐즘이라고 하는데요. 네. 올해와 내년이 전기차 보급에 캐즘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신문 정우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 명절에 맞춰 대구에는 다양하게 가볼 만한 곳들이 준비됐는데요. 그중에 대구의 옛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근대 골목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현장을 배현 리포터가 다녀왔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설 연휴를 맞아 다채로운 이벤트가 열리는 계산예가와 이상화 서상돈 고택에 다녀왔습니다. 행사는 설 연휴와 같게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운영되는데요. 이곳에서는 딱지치기, 팽이치기 등의 전통놀이부터 제기차기, 윷놀이 등 민속놀이까지 다양한 체험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현장의 소리와 함께 방문한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 이 민족 장신의 이름은 뭘까요? 이상화. 그렇지. 어우 잘했어요. 어우 잘했어요.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온 시민입니다. 딸 셋이 있고요. 시댁 가는 길에 잠깐 대구 방문해서 밥 먹고 여기서 잠깐 소화시킨다고 이렇게 돌다가 너무나 이렇게 재밌는 구경거리가 있어서 잠깐 들렸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생각보다요. 애들은 그림 그리기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그동안 이거 윷놀이도 하고 룰렛 돌리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일단 윷놀이가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파주에서 온 올해 5학년 되는 전유정이라고 합니다. 친할머니가 여기 사셔가지고 설날이어가지고 놀러 왔어요. 주말에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놀러 오다가 이 장소를 택하게 됐어요. 팽이를 했는데 제가 최고의 팽이가 돼가지고 간식을 하나 더 먹은 게 너무 좋았었어요.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작가라는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썼어요. 저희는 경기도 동탄에서 온 도연이 엄마예요. 시댁이 대구라서 여기에 시댁 방문차 집에서 음식하다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체험거리도 많고 여기 진행해 주시는 분들도 되게 친절해서 즐겁게 가족들이랑 즐기다 갑니다. 옷 입고 여기 양녕 박물관 거기서 옷 입고 사진 찍었던 거 되게 재밌어했고 그다음에 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네요. 우리 딸들 건강하고 우리 가족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준비된 만큼 시민들에게 아주 뜻깊은 추억이 됐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처럼 현장에서도 장구 체험과 아트 체험이 인기가 가장 많았는데요. 이외에도 룰렛을 돌려 경품을 받을 수 있었고요. 아버지와 딸이 서로 맞절하며 덕담을 주고받는 모습도 있어 현장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현장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관광 해설을 담당하는 문화해설사도 만나봤습니다. 대구 중구청에서 골목문화해설사라고 있는 강진욱이라고 하고요. 오늘 여기 행사는 구정을 맞이해서 이제 시민들한테 다양한 체험을 하실 수 있게 전통놀이도 있고요. 또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룰렛 게임도 있고 뭐 평소에도 있지만 여기 파나 체험 그리고 인력거도 있고 그리고 이게 공연, 이 장구 공연도 있고 이게 아코디언 연주하는 공연도 있고 하여튼 좀 다채롭게 구정을 맞이해서 일종의 이제 대구를 조금 더 홍보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지금 행사의 장을 마련하게 됐거든요. 일단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 대구에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걸 모르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냥 와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즐길 거리가 있으니까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화 고택 같은 경우는 이상화 선생님이 이제 실제로 돌아가신 곳이고요. 또 이상화 선생님을 기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뺏긴들에도 보면 오는가 이렇게 시비도 서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도 서상돈 선생님 고택이 있으니까 고택을 찾으신 분들한테는 한 번에 두 군데를 이제 보실 수 있는 좋은 장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이제 제사나 이렇게 지내고 나면 요즘은 많이들 좀 나오시는 것 같아요. 가족들, 남녀노소, 어린애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체험도 있고 게임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선물들도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선물들도 듬뿍 받아가시고 와서 복도 많이 받아가시고 올해 한 해 또 만수 대통하시길 바라면서 꼭 이상화 고택, 서상돈 고택을 찾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체험 이외에도 볼거리, 즐길거리가 더 있다면서요? 네, 계산예가는 계산동에 있는 예술가들의 집으로 대구랑 관련된 많은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더불어 중구를 찾은 관광객들과 기성객들은 전문 해설사와 함께 중구의 근대 골목을 돌아보며 대구의 특색 있는 매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행사를 담당한 대구 중구청 담당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대구 중구청 관광과의 유소연 주무관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관광객들이 근대골목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계산예가를 방문하시면 윷놀이, 투호, 룰렛게임 등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고요. 올해는 새롭게 박터트리기, 활쏘기, 청라버스 포토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즐거운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벤트 마지막 날인데요. 5시 반까지 이벤트는 계속되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구 근대골목에서는 야간 관광 프로그램인 밤마시를 매주 금, 토, 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산예가, 이상화, 서상동 고택 등 관광시설물을 야간 개방하고 있고 탁본 체험, 달등 만들기 등 다양한 역사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는 근대골목 일대를 투어하는 밤마실 투어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근대골목 활성화를 위해서 영남 제1관이 위치하였던 남성로에 대구 읍성영상관을 조성 중에 있고요. 옛 대구 형무소 사형장터에 건립된 삼덕교회 2층에 대구 형무소 역사관을 조성해서 애국전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강석길의 경우는 벽화도 많이 리뉴얼했고 야외 콘서트홀에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해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근대골목의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대구 중구 근대골목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놀러와 주세요. 근대골목 이벤트는 오늘 오후 5시 반까지 계산예가와 이상화 서상돈 고택에서 진행되는데요. 아직 방문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방문하셔서 설 연휴를 즐겁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옛 정치를 듬뿍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배현 리포터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알바 김수민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설 연휴에 시민들이 어떤 주제로 정치 이야기를 많이 했을지 정치권에서도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자, 아무래도 연휴를 앞두고 2월 7일에 방송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KBS의 신년 대담 이야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주제가 있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영부인 문제에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품백 수수 문제에 대해 1차적으로는 정치 공작이었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라면 문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일단 도의적 책임을 뚜렷하게 인정하진 않았고 또 명품백 관리 현황이라든지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 조작 의혹이나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영부인 리스크가 좀 사그라들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여러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는데 대통령 부정평가층에서는 강한 부정평가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만 여권 지지층이나 잠재적 여권 지지층에서 이 문제로 국민의힘 지지까지 철회를 할 거냐 이건 별도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총선에 끼칠 영향은 현재 대통령이나 여당의 지지율에 선반영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여당 지지층이 뭐 붕괴를 한다거나 뭐 이런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에 맞서 위성정당 창당을 본격화했습니다. 한편 2월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조 전 장관이 총선에 도전할 가능성을 시사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네,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에서 직접 정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받은 혐의, 유죄가 선고된 혐의가 입시 비리 혐의고 스펙 네. 부풀리기 수준이 아니라 직접 허위 경력을 만드는 일에 가담도 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조국 전 장관과 연계가 될수록 불리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겠고요. 네. 그리고 조 전 장관이 그런 무소속으로 지역구에 출마를 할 거냐 이 문제도 있는데 근데 지역구 출마 같은 경우는 민주당 표밭을 가를 수 있는 것이고 그 조국 전 장관 자신이 말했던 윤석열 정권 심판에 걸맞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이 만드는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올라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다소 불확실합니다. 민주당은 일단은 원내 정당인 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에게만 위성정당 연합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또 구속이 됐던 송영길 전 대표라든지 이쪽하고는 선을 그을지 아니면 같이 하게 될지는 좀 추후에 남아있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설 연휴 첫날 들려온 의외의 소식도 있었는데요. 제3지대 신당을 추진해온 4개 세력이 통합을 선언한 거죠. 통합 당명은 이준석 대표가 현재 대표죠. 추진하고 있는 개혁신당으로
얘기를 나눴고요. 이낙연, 이준석 두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부를 꾸리기로 했는데 이 통합의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숙제 짚어보겠습니다. 네, 작년 하반기에 탈당 및 신당 창당으로 분위기가 들썩했던 거에 비해서는 최근에 기세가 사그라드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탈당파 그리고 민주당 탈당파 양쪽 다 국회의원 가세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3지대 표밭을 나눠 갖는 것보다는 공동 대응하는 것이 낫고 그리고 시간을 끌 만큼 여유가 있지 않다 이런 데 인식을 같이 하게 돼서 통합을 하게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들의 이제 앞으로 공천 과정이 남아 있는데 지역구 공천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마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나눠서 가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다만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는 논란의 불씨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2년에도 보면 총선 전에 통합진보당이 3개 정파 연합 통합을 하면서 비례대표 문제를 가지고 결국에는 좀 분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넘어설지 이것도 관건이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준석 대표 측이 정책 발표에서 신속하고 전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흐름은 더 이상 연장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세력들이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당 정책으로서 발표를 하는데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나 이낙연 대표의 양쪽의 지지층이 이탈하는 움직임이 인터넷에서 나타나는 것도 관건이겠습니다. 이 정치 현실에서는 1+1을 했더니 2가 아니라 1.5라도 나오면 성공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심하면 1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지층의 이탈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을지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의 큰 과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서병수, 김태호 의원 등 부산 경남 지역 중진 의원들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있는 낙동강 벨트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 경북 지역에도 이런 공천 변화가 생겨날까요? 네, 국민의힘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대구 수성 갑의 5선에 주호영 의원이 일단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근데 다만 주호영 의원은 이미 김부겸 전 의원을 꺾기 위해서 수성을 해서 수성 갑으로 4년 전에 옮겨졌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 경북 내에는 민주당 현역 의원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서 다선 의원이 옮기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수도권으로 옮기는 것도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대로 출마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공천에서 탈락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을 그럴 개연성이 크겠고요. 네. 오히려 더 시선이 쏠리는 것은 대통령 출신 인사들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 강남 을 지역에 장관 출신, 대통령실 출신 이렇게 모여 있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나와서 어떤 교통 정리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대구 경북의 경우는 대구에는 전광삼, 성은경 예비후보, 경북 구미에는 강명구, 허성우, 김찬영 예비후보, 또 포항에는 이병훈 예비후보가 대통령실 출신입니다. 자발적인 교통 정리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사실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한테 힘을 안 실어준 셈이기 때문에 뭐 당원이라든지 국민 경선에서 불리한 조건을 처할지 이런 부분이 좀 관건으로 남아 있겠습니다. 네, 어떤 공천 결과를 가져올지 아마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설날을 맞아서 KBS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여론조사에는 다른 정치 여론조사에서 보기 힘든 흥미로운 질문도 있었습니다. 나이 들면 결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 여부도 물었는데 각 당 지지층별로 공감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고요? 네, 일단 여론조사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KBS가 한국리서치 의뢰해서 미리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실시를 해뒀던 여론조사입니다. 만 18세 이상 2,000명을 상대로 웹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네. 나이 들면 결혼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긍정을 한 지지층이 가장 많은 정당 지지층은 국민의힘 지지층이었습니다. 80%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이 이준석 신당 74%, 이낙연 신당 71%, 정의당 66%, 더불어민주당 59%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는가 했을 때 일단은 고연령층일수록 나이 들면 결혼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은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고연령대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런데 이준석 신당의 경우는 젊은층 지지율이 높은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높은 공감률이 나타났는가 했을 때 이 조사를 보면은 남성이 73%가 나이 들면 결혼해야 한다라고 대답을 했고 여성은 51%에 불과를 했습니다. 이준석 신당의 경우는 젊은층 중에서도 남성 지지층이 많은 것, 그리고 이제 사회 문화적인 보수적인 생각이
이 갖고 있는 이 남성 지지층이 많다는 것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나이 들면 결혼해야 한다라는 공감률이 다른 정당 지지층보다 떨어진 것은 네. 여성 지지층이라든지 젊은 지지층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KBS 한국 리서치 조사는 투표 미결정자들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기도 했는데요. 일단 각 당 지지율 그리고 투표 미결정자 비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국민의힘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라고 한 쪽이 양쪽 다 2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신당 5%, 정의당과 이낙연 신당이 각각 2%, 무소속 및 기타 정당이 4%가 나왔는데요. 네.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답한 사람이 29%,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아직까지도 두터운 비율로 투표 미결정자가 남아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네, 이제 두터운 비율로 투표 미결정자 비율이 나타났다는 것은 총선에 어떻게 될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알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9도에서 14도 분포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지만 일교차가 큽니다. 감기 등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부터 비 소식이 예고돼 있는데요. 기상 확인 꼼꼼히 해서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손지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